여당과 당과 정부가 뭐 기브앤테이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그 주식 관련해서 대주주 기준은 또 10억 원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재산세 얘기부터. 일단 그 뭐 10억 원은 뭐 그냥 유지하는 걸로 했고. 그거는 이제 당에서 네네. 요구했던 게 들어요. 사실 그 재산세 부분인데요. 이걸 얘기를 드리자면 어쨌든 어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이거 두 가지를 오전에요. 이제 여야 의원들이 사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하니까 인사권자 뜻에 맞춰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어제요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게 사의를 표명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이건 뭔가 항명이다. 그렇죠. 정치적인 네. 뜻이 있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시사특공대. 맑을 때는 그런 목소리가 들어간 코드가 나오나? 아닌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대선 얘기 잠깐만 해볼까요? 네네. 지금 저도 계속 뉴스 지금 하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이거 트럼프가 지금 봐가지고는 될 것 같아요.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소위 말하는 그 관건이 되는 경합주에서 지금 다 트럼프가 우세하고 있거든요. 이 추세대로라면 트럼프가 거의 되는 게 돼서 정말 진짜 놀라운 사람이다. 놀랄 로짜예요. 네, 진짜 이 와중에도 이기는구나. 많은 전문가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번에는 바이든이 될 거다. 지난번에는 우리 여론조사 기관들이 다 개망신 당했지만 뭐 이 두 번 어떻게 똑같이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말은 조심해서 하지만 사실 다 바이든 우세를 예측했었거든요. 네. 그래도 장담은 못하는 게 사실 4년 전 그 약간 그런 과거를 되풀이할까 봐 그랬는데 사실 다 바이든이 된다고 했었고요. 실제로 뉴욕 증시도 거의 월가 쪽에서도 약간 바이든 쪽 우세를 점쳤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우리나라 돈 얘기 좀 해보죠. 내일 어차피 또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더 확실하게 잡힐 테니까. 뭐 오늘 할 얘기는 크게 굵은 건 두 개인데 홍남기 부총리 이야기하고 경제부총리 이야기하고 이 공시지가 재산세 기준 완화되는 거 6억 원이냐 9억 원이냐 결정된 거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여당과 당과 정부가 뭐 기브앤테이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그 주식 관련해서 대주주 기준은 또 10억 원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재산세 얘기부터. 일단 그 뭐 10억 원은 뭐 그냥 유지하는 걸로 했고. 그거는 이제 당에서 네네. 요구했던 게 들어요. 사실 그 재산세 부분인데요. 이걸 얘기를 드리자면 어쨌든 어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이거 두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네. 아마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을 것 같은데요. 이게 공시가격이 지금 현재 시가와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세 형평성이 좀 어긋납니다. 시가는 똑같이 10억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지역은 어떤 주택은 뭐 6억 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어떤 건 시세가 5억 원인데 공시가격은 뭐 2억 원밖에 안 되는 뭐 이런 일들이 다 펼쳐지고 있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중구난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률적으로 시세의 90%까지 맞추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고가일수록 빨리빨리 속도를 좀 높여서 빨리 맞추는 거고요. 저가일수록 좀 천천히 맞춥니다. 이유는 뭐냐? 아무래도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을 높이면 이게 재산세 기준이 되다 보니까 네. 세부담이 늘어나잖아요. 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고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좀 빨리 해서 90%를 맞추고 이게 조금 부담이 되는 저가주택에 사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천천히 좀 맞추자는 건데 어쨌든 간에 재산세 부담은 늘어납니다. 이러나 저러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말이 나왔거든요. 게다가 이거 뭐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지만 이거 증세 아니냐, 꼼수 증세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 우리가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낮춰준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게 이제 6억 원 1주택 으로 정해졌습니다. 네. 근데 이걸 계속 낮춰주는 건 아니라요. 이렇게 급격하게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일단 3년만 해보고 그다음 3년 뒤에는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얼마나 낮춰주냐.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그럼 감면율을 보자면 22%에서 최대 50%까지 감면을 받는 거고요. 그냥 금액으로 보자면 최대 한 18만 원까지 재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아파트 하나를 정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한번 보죠.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정부에서 든 예로 든 아파트가 있는데 종로구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게 시세가 5억 8천이래요. 5억 8천짜리 종로 네네. 아파트를 예를 들어 공시 보겠습니다. 가격이 4억 원입니다. 네.
만약에 시세 변동 없고 이 사람이 따로 받는 세액공제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재산세가 연평균 99,610원이 감면이 된다라고 합니다. 올해 재산세가 28만 7,230원을 냈는데요. 내년에는 22만 5,670원이 되고요. 2023년에는 27만 3,050원으로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네. 이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요. 공시가격 현실화하는 건 높아지는 거잖아요.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깎아주는 건 줄어드는 거예요. 이걸 다 감안해서 조정해 보니까 요 정도 효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한 시세 한 5억 8천 정도고 지금 현재 2020년당 지금 현재 장치로 한 4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얘기했고 자 서울은 일단 이거보다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다 비쌉니다. 더 비싼 아파트가 많죠. 그중에서 좀 고가 주택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부가 이렇게 예시로 제시한 건 아니고요. 이제 그 기자들이 분석한 기자들이 거죠. 시뮬레이션 한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하죠. 이제 뭐 은행 같은 데다가 은행 뭐 부동산 센터에다가 이제 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봐달라라고 하는데 일단 그 6억 원 이하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네. 근데 그게 넘어가면 그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주택 가격이 비싸질수록 더 급하게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요. 마포구에 시세 1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라고 치면 올해 보유세로 한 243만 원 냈거든요. 네. 2023년에는 408만 원 정도 내고요. 송파구 20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528만 원 냈습니다. 올해. 근데 3년 뒤에는 889만 원 정도를 냅니다. 좀 어쨌든 부담 자체가 늘어나죠. 근데 이 마포 마레프 한 84제곱미터 정도 되는 맞습니다. 것 같고 네. 그다음 엘스 리센츠 요쪽에 한 33평 정도 되는 것 완전 같네요. 전문가시네요. 그다음에 이런 이게 아파트들이 이렇다.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약간 헉하는 게 사실 야, 이 정도 사는 사람이면 이 정도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네. 또 한쪽에서는 야 이게 뭐 내가 원래부터 부자도 아니고 원래부터 살다 보니까 여기 집값이 이렇게 높아진 건데 이걸 나보고 부담하라고 하는 또 이런 여러 가지 양쪽의 주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요. 예로 들었던 시뮬레이션이 놀라운 게 이 레미안 대치팰리스 여기가 좀 비싼 아파트잖아요. 네네네. 한국과 한복판에 있죠. 네, 이게 시세가 33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공시가격은 20억 7,200만 원이고요. 제가 아까 비쌀수록 더 빨리 현실화를 높인다고 했잖아요. 이 아파트 경우에는 그 현실화율 90%를 2025년에 5년 뒤에 달성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유세 부담이 지금도 좀 많이 내긴 합니다. 1,328만 원. 그런데 2025년에 되면 4,754만 원을 내게 돼요. 만약에 이게 그대로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이건 되면 정말 보통 돈이 아니네요. 이 정도 되면. 예. 이게 연봉이잖아요. 이게 세금 제하고 나면 연봉 한 7, 8천만 원 정도 되는 직장인이 1년 번 돈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이제 한 5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근데 또 뭐 얘기하시는 분들은 야, 뭐 은퇴자면은 이런 데 팔고 비싼 데로 가야지라는 이제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어떤 쪽에서는 야, 내가 살던 이 주거지를 떠나라는 거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고요. 양쪽 다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만약에 현실화율이 되고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면 소득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자들은 사실 주택 처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실 세금 때문에 집값이 녹는 거거든요, 거의. 그렇죠. 매년 여기서 뱉어내야 되니까. 네. 물론 이제 이 지금 예를 드신 이 레디페리하고 줄여 말하는 이 레미안 대치팰리스 같은 경우는 요 정도 급가에는 뭐 반포 아크로 시리즈라든지 반포 레미안 정도 몇 개가 없긴 합니다. 네네. 최고가 주택들이긴 하죠. 아파트로 치면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정도 금액이다. 어쨌든 그것도 일반 아파트니까 그렇죠. 네. 30평형이 이 정도. 이거 제가 약간 금액이다. 극단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데요. 사실 뭐 어제 청와대에 국민 소통 게시판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냥 이러저러하는 걸 이제 소통하는 게시판인데 어떤 직장인이 야 능력 안 되면 집을 팔아야 되는 거냐. 회사는 서울에 있는데 세금 낼 능력이 안 되면 서울 집 팔고 지방으로 가라는 거냐. 1주택 실려 거주자는 어쩌라는 거냐. 답변 좀 듣고 싶다라는 이제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이분 보니까 7년 전에 이제 아파트 한 채를 산 거예요. 7년 네. 전이면 가격이 좀 쌌을 제일 쌀 때죠. 때잖아요. 제일 쌀 때죠. 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세부담이 늘어난 거예요. 재산세가 2배 가까이 올랐는데 그간에도 네. 이게 자기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집값이 오르면서 근데 앞으로 현실화를 하게 되면 여기서 또 2배가 또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이렇게 되면 부담이 안 되니까 집 팔고 그럼 지방으로 가라는 거냐라는 얘기가 올라왔고 일부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재산세가 내는 게 약간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꾸준히 나오는 얘기죠. 그건. 그리고 원론적인 약간 얘기. 이런 좀 불만들이 최근에 이제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뭐 마포나 용산 이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여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 있는 그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거 좀 너무 재산세 증가가 가파르다. 라면서 좀 약간 정부 입장과 좀 반대 의견을 내는 좀 목소리도 좀 나오고 누가 있고요. 있을까요, 정치인? 노웅래 의원이요. 예, 노웅래, 마포입니다. 네네. 노웅래. 여기가 대표적으로 많이 오른 데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사는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앉았는데 세금만 많이 내게 됐으니까 이런 불만을 표시하는데 저는 약간 이 통계를 보고 약간 깜짝 놀란 게요. 행정안전부가 6억 원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서 나온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1가구 1주택이 1,086만 가구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전국에. 근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가구가 94.8%. 1,030만 가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약간 반성을 한 게 제가 서울만 보고 있다 보니까 그러게요. 중위 가격이 10억 원이 넘고 맞아. 뭐 제 많이 주변에 했죠. 사실 뭐 야 6억 원짜리 아파트면 진짜 저가 아파트잖아요. 일단 이 저희 SBS 방송국 주변에 다 둘러봐도 6억 이하는 없습니다. 네.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 전국으로 봤을 때 1가구 1주택 경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가 1,030만 구가 대부분이다라는 거니까 아 이거 조금 약간 반성했다고 해야 되나? 그러게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참,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또 저 지역 불균형이라고 해야 되나? 네, 부동산 맞습니다. 가격도 심각한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노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분 사무실이 그 대흥 염리고 역 앞에 네네,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 지금도 이미 많이 개발됐고 계속 개발 중이라서 뭐 지역 구민들한테 전화가 아마 하루에 수십 통씩 올 겁니다. 뭐 그런 상황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 자, 이 부작용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가 어쨌든 있을까요? 제가 3년 동안 일단 낮춰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3년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일단 오르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다 모든 주택이다. 모든 주택이 다. 그러니까 약간 불만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정부 입장은 그때 가서 보자라는 겁니다. 시장 상황은. 네. 그래서 어쨌든 올라간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제일 문제인데요. 제가 그 공시 가격은 재산세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사회 보장성 그 보험료 이거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건강보험료거든요. 네. 근데 공시 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까지 올라갑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이 집을 기준으로 해서 이 보험료가 정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공시 가격이 오르면서 보험료까지 오르는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렇게요. 특히나 이제 뭐 은퇴자나 아니면 지금 소득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제 복지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2022년 7월부터 앞으로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도 재산이 아니라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체계를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공시 가격이 올라가지만 어쨌든 건보료 체계를 바꿀 테니까 이런 부작용은 최소화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사실 현실화가 안 됐기 때문에 우려입니다. 현재로서는. 늘어난 보유세 부담이 결국 임차인에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대표적으로 하는 게 지금 전세 들고 있는데 반전세격을 해가지고 증가된 재산세만큼 맞아요. 월세로 받는 네, 거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까지. 지금까지 있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정책들을 다 최종 지휘했던 분입니다. 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더불어 이 부동산 정책 2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을 만드느라고 정말 고생은 많이 하고 고생대로 욕은 욕대로 많이 먹으신 분인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의 표명이 이게 뭐 경제 뉴스에도 실려 있고 정치권에도 실려 있어요. 근데 오늘 오전에 보니까 또 다시 다시 한번 데코리아 뭐 이런 느낌이 든대요. 네, 어쨌든 오늘 오전에요. 이제 여야 의원들이 사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하니까 인사권자 뜻에 맞춰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어제요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게 사의를 표명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이건 뭔가 항명이다. 그렇죠. 정치적인 네. 뜻이 있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는데 어제 어쨌든 펼쳐진 일이 뭐냐면 이제 여당 쪽 의원돼서 대주주 양도세 강화 방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홍남기 부총리가 정말 결연하게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최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일단 현행 지금 10억 원을 네.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거 두고 지금 2개월간 그 설왕설래가 오갔잖아요. 네네. 시장에 혼란이 있었고요. 2개월간 갑론을박이 있던 상황에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싶어 제가 오늘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누가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본인이 그냥 내가 오늘 사표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 이제 네 글자로 보란 듯이죠. 네, 네네네. 보란 듯이. 근데 이거 내고 나서 청와대 측에서 근데 그거 우리 반려했다라고 하니까 홍남기 부총리도 어쨌든 밖으로 보이는 건 몰랐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국회 오고 막 왔다 갔다 하느라고 몰랐었다 하고 했는데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아니다. 반려한다. 우리는 부총리와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요.
게요. 사실 지금 경제가 그닥 이렇게 뭐 평안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위태위태하죠 지금. 네. 네. 여러 전쟁이 있을 때 장수를 안 바꾼다라고 하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어도 일단 전쟁이 끝난 다음에 책임을 물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장수를 바꾸는 건 맞지가 않는 상황인 거고요. 실제로 그리고 3분기에 우리 성장률이 잘 나왔습니다. 1.9%. 네. OECD 국가 가운데서 제일 잘 나왔거든요. 나름대로 이제 업적도 있는데 맞아요. 굳이 바꿀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유지한다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사의 표명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데에는 그간의 누적된 불만이 터진 거다라는 해석입니다. 뭐가 참 많기도 했어요. 지금 우리 기자님께서 준비해 주신 자료가 한바닥인데 정말 보니까 야 이분 떡 실신돼서 안 실려간 게 다행이다 생각 정도로 뭐가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게 일종의 이제 기재부와 이 청와대 쪽에 약간 일종의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청와대 의견으로 다 관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치권의 의견으로 관철이 된 거죠. 첫 번째로 가장 문제가 불거졌던 게 긴급재난지원금. 네. 이게 원래 기재부에서는 사실 나라 국간을 지키는 곳이잖아요.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걸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버텼죠 그때. 그러니까 이제 다 주는 건 좀 너무하다. 70%만 주자라고 했었는데 결국 이게 선거와 맞물리고 하면서 결국 다 주는 걸로 결론이 났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걸 이제 정부에서 딱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이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주식에 대해서 세금 안 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해서 전면 과세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전면 과세하겠다고 하면 또 반발이 클 것 같으니까 기본 공제를 2천만 원까지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동학개미들이 들고 일어났죠. 네.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몇 달 전 얘기예요. 네네. 네.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게 이제 끝까지 버틴 게 이 대주주 양도세 10억 원인데요. 이게 그 정부의 약간 경제 관료들이 중요하는 게 정책의 일관성이에요. 이 양도세 10억 원에서 3억 원 낮추는 거요. 이미 2018년에 다 결정된 일입니다. 네. 근데 이제 와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이제 바꾸는 거니까 사실 이것만큼은 양보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제가 보기에도 이거 하나만큼 마지막 자존심이 아니었나. 근데 대주주 결과적으로 방어여권. 꼭 또 이제 그 정치권의 압력에 밀려서 10억 원으로 유지가 된 거죠. 게다가 이 홍 부총리는 사실 경제 관료 출신이잖아요. 네. 그간 여러 가지 패싱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게요. 이른바 이제 장관들 중에서도 사실 부총리가 제일 높잖아요. 네. 경제 관료들 중에서는 거의 책임자고.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부동산 관련된 대책이 나올 때 막 국토부 차관이 나와서 자기가 했던 말을 뒤집는 상황이 펼쳐지고 실세 장관 자존심 많이 밑에 상했을 있다. 거예요.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좀 갈등이 빚어졌어요. 이러기 때문에 사의 표명까지 한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보면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앞으로도 쉽지 않아 보인다. 네. 저는 그 생각해요. 우리가 뭐 정세균 총리가 있고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이 중요한 정책들 지휘하는 거는 오히려 이 경제부총리 쪽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정 총리는 엄마처럼 돌봐주는 역할이고 네, 맞습니다. 정말 민감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분은 홍남기 부총리인데 이 안에 다 있잖아요. 증시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무역도 있고 뭐 법인세가 왔다 갔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 뭐 온갖 게 다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일을 하고 계신다. 근데 앞으로도 또 어려워 보인다. 네. 그래서 제가 약간 여러 가지 이제 댓글들 보는데 그게 너무 약간 좀 슬프더라고요. 댓글이 욕바지를 더 하시겠구나라는. 그러게요. 저도 지금 네. 비슷한 마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이 미국 대선 관련해서 뭐 증시 전망 정도만 살짝 네. 들어보고 끝낼까요? 일단 증시는요. 처음에는 뭐 바이든이 이기면 뭐 약간 세금을 좀 많이 때리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한테 안 좋을 거다. 뭐 빅테크 기업에 안 좋겠다.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이게 사람들이 점점 제가 느낌을 받는 거는 언제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간에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뭔가 해석을 하는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은 야 리스크 불확실성이 제일 문제였는데 일단 대선이 치러졌으니까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거 아니야? 누군가라도 라면서 정해지면 어제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많이 올랐어요. 어제 뉴욕 증시 다 올랐고요. 그다음에 죽다 살았어요. 네. 네. 트럼프가 이기든 바이든이 이기든 어쨌든 간에 돈을 많이 풀 거다라고 해서 이제 경기를 부양시킬 거다라는 기대감에 지금 다들 증시는 약간 흥분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러게요. 이제 앞서서 나왔던 이제 증시 하락이 실은 이 불확실성을 이미 다 선반영한 거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조금 빨리 움직이긴 하죠. 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잖아요.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 어떠냐? 그럼 이제 지금 현재 바이든인지 트럼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각에서는 바이든이 되면 이제 미중 갈등이 좀 완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나온 전망은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중국 때리기는 계속될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요 가운데서 우리 기업들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 그래요. 우리 아까 중간에 홍남기 부총리 얘기하면서 좀 안쓰럽다는 얘기를 했더니 9877님께서 아유 이 좌편향 방송 이러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홍남기 부총리 다른 정책들 모르겠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저는 낙제점 주는 사람이에요. 좌편향 방송 아닙니다. 잘못된 거 잘못된 거고 사람이 안쓰러운 거 사람이 안쓰러운 거예요. 안쓰럽지 않습니까? 요 관련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본인의 또 그 집 사정이 전세 난민 됐다는 그러게요. 요게 희화화된 것도 이래저래 상당히 좀 안쓰러워요. 곤혹스러웠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시사특공대였고요. 12시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잠시만요.